속으로. 북한이 올해 들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3,000명가량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앞두고 막판 대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인해 전술이 계속될 경우에는 3차 파병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올해 또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네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사이에 3,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달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파병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자국의 영토 쿠르스크주 탈환을 위해서 대규모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협정을 앞두고 막판 대공세를 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른바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라는 스타일의 인해 전술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북한군의 3차 파병 여부도 곧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병력이 파견된 겁니까? 복수의 소식통이 올해 두 달 사이에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새로 배치됐다고 전언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차 파병 때에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 공병, 전자정찰병과까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에 북한 전문 매체들마저 민간 상업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항공기와 선박이 오갔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의 정보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 같은 보도를 인정했다면서요? 네, 북한군이 1월 중순부터 3주일 정도 전선에서 사라졌는데 2월 7일쯤 다시 쿠르스크 전장에서 교전에 나섰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병력 보충을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뒤에 그때쯤 2차 파병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 우리 군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수도인 키이우로 이송된 이들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신문을 받으면서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추가적으로 파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규모는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4,0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교리에 따르면 전체 병력의 20% 또는 30%가 손실됐을 때는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북한도 병력 보충 없이 1차 파병 인력으로만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압력도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국의 영토인 쿠르스크주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북한도 역시 추가 파병을 통해서 종전 국면에서 현금 지원과 같은 지분을 늘리고 러시아로부터 기술력 제공과 같은 보다 큰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2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떻게 전망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적지 않은 규모의 병력이 충원이 됐고 재편이 됐는데 불과 3주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파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1차 파병 당시에는 8월 초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북한군 병력을 수송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몇 주일 동안이나 충분히 적응 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11월부터 쿠르스크 전장에 북한군을 투입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바로 실전에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두 나라 상황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장 적응 능력, 러시아군과의 연합작전에 대한 효율성에 아직까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북한군을 진군을 위한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전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2차 파병에서는 기계화 보병, 전자 정찰군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차 파병 때는 없었었죠. 네. 그동안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개활지에서의 기동전, 드론 전쟁에 모두 대비하기 위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수병력을 보낸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현대전쟁에서 필요한 장비, 화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총알바지, 캐논 포더로만 활용을 한다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군대와 러시아군의 불협 화음이 전장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군대가 북한군을 조롱하는 영상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북한군은 러시아 측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병력, 포병 화력을 지원하지 않아서 북한 군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판단한다고 보십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런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인데, 북한 장병들의 많은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 선물을 받는 데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파병도 곧 올해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전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모전에만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파병 결정서에 곧 결재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행보가 있는데 이게 군사 활동하고도 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도 군 초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전에 걸맞는 지휘 능력을 갖추고 실전 경험을 북한식으로 습득해라, 이렇게 교시를 내렸는데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은 실전 경험을 북한군 교육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창설 80주년을 맞은 종합군관학교를 방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군사교육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한 군력 강화 최전방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경험을 북한식으로 소화하고 습득해서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있는 무기와 전투 기술에 정통해야 되고 현대전에 상응한 그런 지휘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24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은 데 이어서 연속 군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대의 열악한 상황을 의식하면서 위문 목적으로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사이에 이 광물 협정이 타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이게 막판에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협정과 직접 맞물려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약속 제공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논란 끝에 막판에 미국 정부가 추상적인 문구로나마 우크라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듯했던 협상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내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최후의談판을 벌이려고 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지가 역시 훨씬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백악관 강요회의를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매우 많이 하지는 않고 유럽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절을 한 셈입니다. 간접적인 방식의 소규모 지원 가능성, 요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나토 가입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됐던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참지 못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발적인 평화 유지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둘 것이다.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떠넘겼는데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의 다름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1대1로 종전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대화에서도 빼고 전후의 안보 보장도 할 수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 때문에 시달려 오면서 마지못해 어제서야 광물 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곧장 안보 보장에 대해서 찬물을 뿌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금 워싱턴을 또 방문 중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오늘 회동을 지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럽 측의 당혹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방공망 그리고 정보 수송과 같은 미국 군대의 후방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우세한데요. 가장 적극적인 영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원을 자국군 투입의 핵심 전제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노라면 동맹보다 오히려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는 유럽 여러 나라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한술 더 떠서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는 히토류 개발권을 미국에 넘겨주겠다면서 협정을 제안했다는 미국 방송 보도가 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설득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당장 내일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다시 만나는 영국 총리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앞으로 미국의 유럽 평화유지군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하는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제하거나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럽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자칫 잘못하면은 땅도 빼앗기고 광물도 빼앗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대처해야 될까요? 암담합니다. 아주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일단 내일로 예정된 광물 협정은 변함없이 체결하겠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의사를 보다 더 확실히 확인하겠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렇겠죠. 대통령인데요. 일단 광물 협정을 내일 워싱턴 DC에서 타결한 뒤에 후속 협상으로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군사 지원을 끌어낼 그럴 구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유럽도 유럽입니다만은 이제 한국이 이제 가장 한국의 안보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지금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결국 동맹에 대한 안보 지원이 국가자원 낭비로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동아시아 정책에도 적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저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절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나를 대만 방어 의무적인 입장에 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 패권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전임 바이든 대통령 때와는 달리 대만 방어에 대한 약속은 거부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중국이 미국에 많이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를 거듭 내비치면서 중국에 오히려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과 추가 핵 협상을 위해서 만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그리고 핵 문제를 북한식으로 일방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우려되는 그런 한반도 상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전국 혼란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광물에 관심이 크게 많은 이유가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그런 행보다 이런 또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자원에 집착을 할까? 그 이유는 중국과의 맞대결 국면에서 광물 확보야말로 외교 정책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시스템에 핵심 광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런 희귀 광물을 무기화할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이 차단될 위험까지 높은 상황인데요. 그 반면에 미국은 현재 상업용, 군사용 광물의 상당량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서도 보면은 50개 주요 광물 가운데 거의 80% 정도를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50개의 희귀 광물의 3분의 2 자체를 자국 땅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물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히토류가 있고요. 흑연, 리튬, 코발트, 구리 이런 광물의 90%까지 자체 자급자족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 당시부터 핵심 광물 확보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취임 2기에는 오히려 이런 의욕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랜드도 매입하겠다는 의사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희귀 광물을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확보하겠다 그런 의사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지난 거의 80년 동안 전 세계를 먹여 살린 게 미국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게 역사를 돌아보면은 유럽도 사실은 미국 때문에 지금 다시 일어섰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없었으면은 지금 그렇게 유럽이 발전했겠어요? 히틀러 때 2차 대전 패망한 독일을 마셜 플랜으로 막대한 원조로 해서 미국이 독일을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일으키는 등 많은 기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이라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에 미국은 그만큼 부유한 나라로서 전 세계를 도와준 거는 사실인데 너무나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뭐 적자가 지금 그렇게 많고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니네들이 좀 이제는 우리를 좀 도와봐라. 이런 이제 생각에서 지금도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해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다소 우악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의 생각 자체에 찬성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계란 가격. 우리 이현주 앵커께서는 항상 달걀로 바꿔 부르시죠. 계란이라고 안 하고. 네, 저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달걀 가격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지만은 올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달걀 가격이 지금보다 41%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또 폭염에 노출이 되면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USC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최대 2.5년 정도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서 고령층은 폭염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계란 가격, 달걀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연방 농무부의 관측이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는 와중에 나온 예측이어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네. 달걀 가격 지금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전국적으로 12개 평균 4달러 95센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싸네요. 네, 1월 여긴 더 비싸죠? 그렇죠. 어이구 여기는 거의 네. 10불대입니다. 맞아요. 네,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A등급 계란 12개 평균 가격이 4달러 95센트에 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계란 최고 기록은 2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당시 4달러 82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최고 기록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요. 또 2021년 1월 1달러 47센트에 비하면 237%가 뛴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2023년 8월의 최저 기록 2달러 4센트와 비교를 해봐도 2배 이상이 비싸졌습니다. 2023년 8월에 2달러 4센트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실제 소비자들, 특히 우리 LA 같은 곳에서는 뭐 물가가 더 높으니까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균 가격은 사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감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평균 가격, LA 소비자들이 실제로 계란을 사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것이죠. 소비자들이 접하는 계란 12개는 최고 10달러가 넘는다고 블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도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특정 지역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에 계란 하나에 심지어 1불 이상 지불하고 있다는 하나씩 지적. 따지니까 또 그렇네요. 계란 하나에 1달러 하나에 이상이에요. 1달러. 네네. 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달걀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는 예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 이상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40%요? 네, 4%도 아니고. 네, 연방 농무부는 계란 가격이 12개당 4달러 95센트라는 역대 최고 평균 가격에 더해서 올해 41% 이상 급등할 걸로 이번 주에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럼 계란 가격은 올해 안에 평균 12개가 7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남가주에서 소비자들은 지금 접하는 계란 가격의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뭐 식당들에서 계란, 이 달걀을 이제 오더하면은 뭐 특별히 돈을 더 붙인다는데 이렇게 40%씩 오르면은 그 비용도 더 올라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식당들 일부가 계란이 든 메뉴 가격에는 추가 비용을 받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데니스와 와플하우스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연방 농무부 전망대로 올해 안에 계란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40%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추가 비용 내라고 하는 식당들이 점차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항상 이렇게 달걀말이가 조금 나오는 거가 늘 정해져 있는 반찬 메뉴였는데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달걀이 없네요. 그랬더니 네, 너무 비싸서 반찬에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주인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조류 독감을 통제하기 위해서 집단 도살한 가금류가 1억 마리가 넘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2년 3년 전에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해서 그 후 지금까지 1억 6,600만 마리를 도살했죠. 예. 계란 가격이 급등한 주된 이유가 1억 6,600만 마리 조류가 죽어서 이제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건데요. 네. 희생당한 조류 대부분이 그 알을 낳는 닭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달 1월은 계란 생산 농가의 가장 나쁜 달이었다고 해요. 지난달에만 계란 낳는 닭이 거의 1,900마리나 처분됐습니다. 불쌍합니다. 근데 달걀은 대체품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대체품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달걀 없으면 다른 거 먹지.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오리알도 좀 팔고 그랬었는데 뭐 삶아서 팔고 이런 데가 있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메추리알을 먹을 수 없는 메추리알은 메추리알은 너무나 조그맣잖아요. 작아서 이게 까기도 대체품이 힘들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면은 안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조류 독감 퇴치 그리고 달걀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무려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연방 정부는 이미 조류 독감에 대응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2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20억 달러에 더해서 이제 10억 달러를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롤렌스 장관은 어제 조류 독감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기자 리포트 통해서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요. 농가들의 생물 보안 대책 강화를 돕기 위해서 5억 달러, 또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게 4억 달러, 그리고 조류 독감 백신 연구와 개발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계란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데요. 약 7천만 개에서 1억 개의 계란을 수입하기 위한 그 부분을 협상 중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계란 파동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그렇죠. 수입해왔던 내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더러 달걀 수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을 세우면 문제가 금방 쫙 하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롤렌스 장관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겁니다. 조류 독감이 퍼진 농장에서 일단 동물 사체부터 처리하고 또 농장 살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닭을 키우는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변화가 결국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는데 한두 달 안엔 그래도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여름까지는 계란 안정성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했습니다. 여름까지. 한두 달 안에는 극복이 될 수 있다. 한두 달 동안 계란 먹지 맙시다. 한편 연방농무부는 계란 가격 외에 다른 식품 가격의 전망도 함께 내놨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소고기 가격은 올해 3.2%가 오를 것으로 관측됐고요. 돼지고기는 1.2%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계란 가격은 그렇게 오를 것이라 했는데 닭고기 같은 가금류 평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농무부는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 프루트, 이 과일 같은 경우 2.4% 비싸지겠고 설탕과 과자류는 6.4%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USC 연구 결과가 오늘 과학저널 이 사이언스 어드밴시브에 실렸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 전역의 폭염 일수 그리고 고령층의 노화 속도를 분석한 결과 더운 지역의 노화 속도가 좀 시원한 지역보다 최대 2.5년 더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극심한 더위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고령층의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고령층이라면은 어느 나이 연령대입니까? 그리고 극심한 더위는 몇 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팀은 미 전역의 폭염 일수를 조사하면서 56살 이상 지역 주민 3,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 표본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생물학적 나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더위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섭씨로 봤을 때 26.7에서 32.2도를 주의, 그다음에 32.2에서 39.4도를 극심한 주의, 그다음에 39.4에서 51.1도를 위험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선 이 세 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날, 그러니까 섭씨 26.7도 이상을 모두 폭염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물학적 나이 변화를 거주지의 폭염 일수와 비교를 해본 건데요. 그랬더니 폭염 일수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생물학적 나이 증가 속도가 폭염 일수가 적은 지역의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폭염에 따라서 생물학적 노화가 최대 2.48년, 그러니까 거의 2년 6개월 정도 더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사 중 한 명이 한인이었는데요. 네. 최은영 박사는 이 폭염 일수와 생물학적 노화 속도의 이런 상관관계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기타 인구 통계학적 차이 비롯해서 신체 활동, 음주, 흡연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제 폭염과 노화 속도에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은영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에이셔 교수는요. 1년 중 절반이 극심한 주의 수준 이상 폭염이 발생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거주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예. 이 경우 연간 폭염 발생일이 10일 미만 지역의 거주자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최대 14개월이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더운 날이 많은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해도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와. 아까 이 건강하다, 이 더위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섭씨 26.7도에서 32.2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주의할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 바꿔보니까 화씨로 80도에서 90도네요. 그다음에 극심한 주의는 90도부터 103도까지. 그리고 위험 단계는 103도 이상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벨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해안가 쪽에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아유, 빨리 나이가 조금이 드시는 뭐예요? 훨씬 높죠. 그러니까요. 거의 15도 이상 차이 날 걸요. 네. 저 화씨로. 네. 네, 우리 추운 그러니까- 곳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저 더더구나 한간 100도 이상 정도 되는 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반드시 에어컨 드시고 맞아요. 네. 그늘에서 사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NA 최연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지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이 경제 성장률 1차 수정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된 경제 성장률의 이 뭡니까 수정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1월 말에 나왔던 숫자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1월에 비해서 1월에 나왔던 그때의 해석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적용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작년도에 3, 4분기가 한 3.1% 그랬죠. 성장을 기록했다가 이제 4, 4분기에 2.3% 성장을 한 걸로 나와서 이게 조금 그 1차 수정치에서 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하. 그게 이제 뭐 상향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경제 성장률 이제 1차 수정치에서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그 제조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소비가 많이 내려갔고 예상치보다 이제 반면에 서비스 부분은 조금 또 상향 조정되고 해서 역시 아직까지는 그 제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부분 소비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둔화세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내용을 봐서는 뭐 그런 대로 1차 전망치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긍정적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뭐 잘 가고 있다. 버텼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란값은 많이 올랐지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영주권을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국가 부채를 갚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는 그냥 깔고 가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국가 부채 이걸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주권과 연관해서 수입을 얻어서
국가 부채를 완전히 싹 없애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국가 부채 그냥 깔고 가는 거다. 아니다. 그거 없애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이 부분은 뭐 네. 경제학계 내에서도 네. 아주 첨예한 논쟁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가장 그저 종합적으로 서로 그 중간 접점에서 만나는 부분은 뭐냐면 국가 부채가 많다 적다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소위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이제 이자를 내는 부분하고의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률이 빠른데 네. 그 이자 내는 비중이 이제 그대로 정체돼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뭐 가계 경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부 부채 부분을 얘기하면은 언제나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죠. 네. 정부 부채 하니까. 예. 근데 가계 부채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집을 갖고 계시는데 집에 몰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몰기지가 연 소득이 뭐 한 10만 불 되시는 가정이 몰기지가 한 100만 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연 소득이 한 30만 불 되는데 몰기지가 한 50만 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적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정부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제 없는 거고요. 미국의 GDP가 지금 뭐 27조, 2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정부 부채가 지금 뭐 36조. 이제 그 중에서 정부가 부채를 빼버리면은 뭐 한 30조에서 31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GDP 대비 봤을 때는 뭐 한 120%. 이게 많으냐 적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230%예요. 와. 네.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한 60%인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국이 훨씬 미국보다 좋으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네. 또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나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 가격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현재까지의 미국의 부채 수준은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근데 지금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죠. 지금. 네. 네, 1년에 거의 뭐 2조 가까이씩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은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문제인데, 이제 500만 불 이런 얘기 가지고 정부 부채를 갚겠다 하는 얘기는 뭐, 소위 말해서 가상한 얘기죠. 가상한 얘기인데, 뭐, 그 돈 가지고 정부 부채를 줄인다 하는 규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좀 영어로 얘기하면 레토릭하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멋있게 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500만 불 받아가지고 정부 부채를 얼마나 갚겠어요? 1년이면은 다 갚고도 남던데요, 보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미국 인구를 뭐 한 1,000만 명, 2,000만 명을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식의 얘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거고요. 그냥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이 했다가 뭐 별 볼일 없었잖아요. 결국. 500만 불 내고 이민 오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500만 불씩이나 내실 수 있는 분이면은 굳이 미국 오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아요. 하긴 뭐 놀러 와서 몇 달 있다 가도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이 뭡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많이 좀 늘어났네요. 이게 이제 공무원들 연방 공무원들이 좀 뭐 계속해서 뭐 좀 사표를 내게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재밌죠. 재미있다는 게 뭐냐면 그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방이 조금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 관련 사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부 관련 사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고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자, 이제 이 다음 단계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직원들을 많이 30만 명, 40만 명을 해고했다. 그러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비판하는 측면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그거예요. 30만, 40만 명의 인력이 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서 이제 민간 부분으로 좀 고용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부의 기능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민간 부분 쪽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된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원을 시켰더니 정부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심지어는 정부 연관 사업체들이 해고를 또 덩달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둔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판단을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고등법원 같은 데서는 연방고법에서는 연방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해라. 그거 지출을 잡아놓은 것을 그랬더니 또 대법원에서는 또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방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와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갈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운영의 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건데 조금 더 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연방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큰 정부 역할에 무리 없이 가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잘라 이 사람 줄여 이렇게 나오니까 네. 줄였다가 또 갑자기 다시 불러들이고 이러잖아요. 네네. 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조금 행정부의 또 백악관의 업무 수행 방식이 세련되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말씀에 이어가지고요. 최근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관세 이런 등등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계속 이제 강도가 아주 강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계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건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저게 무슨 목적인가? 또 저 정책이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저 목표일까? 아니면 저걸 앞으로 내세웠다가 그걸 활용해서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종잡지를 못하죠. 예를 들면 관세 정책 했더니 관세 정책을 그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불법 이민자 없애고 그다음에 그 펜타닐 같은 그 마약 들어오는 거 없애는 이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이 목표야? 아니면 관세 정책이 수단이야?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불법 체류자 내보내는 게 목표야? 아니면은 500만 불 주고 데려오는 게 목표야? 이것도 지금 사실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뚜렷한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정책을 내세울 때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한 방법론들을 다 쪼갠 다음에 오늘은 오늘부터 이거 시작이고 한 달 후엔 이거라고 석 달 후엔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편적인 얘기 방식인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지금 목표가 뭐다는 얘기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겠다는 내용도 갑자기 오늘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바라볼 때는 한마디로 그냥 언젠가 안정이 되겠지라고 그 순간까지는 그냥 판단하지 말자 이런 상태라고 봐요. 네. 지금 판단했다가 오늘 갑자기 관세 정책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우리 관세 정책이 아니고 관세 정책을 양보한 대신 이거 하기로 했어. 그러면 또 갑자기 계획을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그 반응들을 보면은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뭐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말씀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뭐 발표한 정책이니 뭐니가 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이게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조차도 또 좋게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대체 이 두꺼운 관료사회와 정치사회에 이런 식으로 충격요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런 쪽에 또 응원하는 또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판단 유보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원하 대표 함께했습니다.